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세법학 최근 기출문제 유형 이 파트를 좀 먼저 보시면은, 자, 세법학 뭐 기출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갈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로 좀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론형 문제,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순수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이론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이제 사례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관계, 즉 사례를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례를 바탕으로 뭐 과세관청이 처분이 적법한지 아니면 납세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묻는 유형인데, 여기에는 뭐 다양한 좀 유형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례형 문제 자체는. 자, 그래서 이제 단순 사례형 문제 유형이라고 해서 그냥 교수님이 이제 사실관계를 좀 창작해서 조문 내용을 간단히 좀 물어보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고, 자, 그게 아니라 이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 판례에서 쟁점이 된 부분을 묻는 문제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드물게 세무회계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사례형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세무회계 문제하고 좀 다를 바 없이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그럴 때가 이제 간혹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역시 이제 드물게 어떤 전반적인 세법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세법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본인의 견해를 어떻게 이제 표출할 수 있느냐, 그런 견해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등, 사실 뭐 세법학 사례형 문제 유형 또 이론형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워낙 이제 출제 경향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유형으로 꼭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유형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 큰 틀에서는 이론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랬을 때 최근 출제된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세법학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이론형 문제. 이론형 문제는 뭐 최근 한 2년만 놓고 보게 된다면, 즉 22년과 23년 유형, 그 2년치만 놓고 보게 된다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론형 문제 중심이었었어요. 세법학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다가 이제 90년대 이제 중후반부부터 국세기본법이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꾸준히 사례형 문제 비중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21년까지만 해도 사실 사례형 문제 비중이 월등히 높았었는데, 22년, 23년대에 거쳐서 좀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론형 문제 비중이 다소 좀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이론형 문제가 있는데, 자, 이 이론형 문제는 일단 조문 중심형 이론형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조문 중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붙인 제목인데, 단순히 그냥 법령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야. 그러니까 법에 써져 있는 어떤 조문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출제하는 문제 유형이 지금 보시는 조문 중심형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제 주요 논제를 좀 많이 출제해요, 사실. 근데 이제 이론형 문제다 보니까 지엽적인 부분도 가끔 좀 출제할 때가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조문 중심으로 나오는 이론형 문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단순 암기를 했느냐 아니면 조문을 좀 이해했느냐,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입법적 취지를 좀 물어볼 때도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자, 2016년에 기출했던 부가세 문제 유형 보시면은, 자, 봤더니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한번 서술을 해봐라. 자, 그러고 나서 그 이유, 왜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취지를 좀 물어봤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유를 서술하라는 식으로 출제가 되었었고, 22년도 역시 이제 부가세 문제, 자,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공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건물의 일괄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이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자, 그 밑에 이제 개별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개별서비스의 환급의 사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냥 조문 내용을 물어보는 거. 그러면서 이제 간혹 입법적 취지까지 결합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조문 중심형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론형 문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형 문제는 거의 대부분 조문 중심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자, 반면에 이제 순수 이론형 문제는 뭐냐면 법령 외적인 요소를 출제할 때 그걸 그냥 순수 이론형 문제라고 좀 붙인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물어보게 되었다.
그럼 장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조문에 써져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제도의 장점, 단점 그런 것들은 이제 법령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법령에 없는 내용을 물어보는 이론, 그것은 이제 순수 이론형 문제라고 좀 명칭을 붙인 것이고,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장단점이라든가 또는 현 조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는 입법적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간혹 출제할 때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14년도 부가세 문제 유형처럼 이렇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과 전 단계 거래금액 공제법의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봐라. 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든가, 자 또는 이제 재산세 납세무자를 이렇게 위탁자에서 누구로 바꿨냐면 수탁자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또 다른 이제 논쟁 사항이 생겼어요. 개정이 되고 나서 그 논쟁 사항은 뭐냐? 그러니까 조문에 없는 내용이죠. 조문에 없는 외적인 요소를 좀 물어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22년 이제 기출 문제에도 보시면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장점과 그 내용을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서 역시 이제 조문 외적인 요소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론형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조문 중심이에요. 조문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는 유형이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순수 이론형 문제가 나오는 것은 좀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출제 경향을 보고 있는 이유는 공부 방법을 좀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법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조문이에요. 조문을 알아야지만 이론 문제 풀 수 있고 그 뒤에 사실 사례 문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조문 암기가 병행이 돼야 되는 그런 과목이 세법학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사례형 문제. 자, 사례형 문제는 이제 단순 사례형 문제의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한 사례를 던져주고 나서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과세 문제 등을 출제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단순 사례형 문제 유형이 있고 판례가 있는데 판례는 좀 어렵고 복잡하고요. 이렇게 단순 사례형 문제가 비교적 좀 쉽게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단순 사례형 문제는 첫 번째 사례를 던져주긴 했지만 사실상 이론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법령을 위주로 물어보는 유형.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은 뭐냐면 사례를 주긴 했는데 실제로 이 사례를 안 줘도 상관없는 그런 사례를 주고 나서 사실 물음은 이론 부분을 물어보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19년도에 이제 기출했던 부가세법 보시면, 자,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대학교가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하는 건물 중 일부를 과세 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면세 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 자산의 과세 사업 전환 시 매입세 공제 특례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근데 물어본 건 뭐냐면 요 사례와 관련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과세 전환 시 그 제도의 입법적 취지, 공제 요건, 과세 전환에 대한 매입세 계산 방법, 그다음에 일부 과세 전환에 대한 매입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라. 사실은 이론형 문제죠. 자, 23년 이제 부가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사례를 줬어요. 일반 과세자 을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부가세 과세 이상인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하여 우리 행해야 할, 사실은 이제 이론형 문제죠. 그냥 뭐로 볼 수 있냐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사례를 사실 안 줘도 되는 유형인데 사례를 그냥 주고 실제 물음은 이론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방가루 2번으로 가보시면, 자, 얘가 이제 실제 사례형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단순 사례형 문제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사례를 제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례 적용까지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야. 그래서 이제 19년도에 부가세 출제가 되었던 문제 유형 보시면, 자, 가문 오피스텔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로서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임대를 고민 중이다. 자, 오피스텔 신축 공사에 대한 매입세 공제 여부에 따라서, 자, 임차인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뭘 물어봤냐면 과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 던져주고 나서 이 사회에서 발생한 과세 문제. 그러니까 이론형 문제보다는 더 어렵죠. 제가 이제 과세 문제 자체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월과세 규정을 줬어요. 양도소득세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주고 나서, 자, 혼인관계가 유지가 된 경우, 그다음에 이혼한 경우와 그다음에 이제 사별한 경우, 그때 과연 양도세 과세 문제가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과세 문제 중심으로 좀 출제가 되는 거. 또 사례 던져주고 나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과연 적법하냐, 이런 식으로 문제 물어보는 게
단수 사례 문제의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셨던 첫 번째 문제의 유형은 사례를 주긴 하지만 사실상 이론형 문제예요. 형식은 사례형 문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이론형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방가로 2번이 이제 실제 단수 사례형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사례 던져주고 나서 주로 물어보는 게 과세 문제 또는 과세관청의 처분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 묻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으로 가보시면은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좀 드물게 나올 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드물게 세무회계 쪽 교수님이 세법학 출제위원으로도 역시 들어가실 때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해는 세무회계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고 또 어느 때는 세법학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고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세무계정 요소들을 강하게 좀 출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고 또 다른 세목보다는 주로 이제 법인세 좀 한정해서 세무회계정 요소들이 출제가 될 때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세무회계와 비슷한 자료들을 좀 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어본 게 결국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 포함해 가지고 발생하는 세무상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라.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무조정 포함해서 세무상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라. 그래서 사실상 뭐 세무회계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될 때가 드물게 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뭐 세무회계하고 동일하긴 한데 답안 작성하는 방식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뒤에서 배우시면서 좀 답안 작성하는 방식은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이제 세무회계적 요소를 바탕으로 세무회계 문제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례형 문제는 자, 판례형이라고 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출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바꾸지 않고 출제하고 나서 판례에서 이제 쟁점이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례 문제 중에서 가장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주고 또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 이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나오는 판례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13대 이제 부가세법 보시면은 자, 정부 부처로부터 승인받은 특정 개발 사업을 시행 중인 주식회사인은 자, 12년 2기분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특정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서에 기재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에 따라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게 되었다. 자, 그럼 주식회사 A가 이 안분계산, 공동매입세 안분계산 방법과 순서를 정하고 있는 부가세법 규정에 위반된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라. 그래서 12년도 대법원 판례 사건이었는데 이제 13년도에 그대로 출제를 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대법원 판례 사건을 거의 유사하게 줬어요. 약간 좀 변형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거의 대법원 판례 사건을 거의 비슷하게 주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는 제적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 하나는 과연 증의 경전처분이 위법하다는 갑의 주장이 타당하냐 그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출제가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대단히 길어요. 대단히 이제 길게 좀 출제가 될 때가 있고, 또 그 판례 하나 가지고 한 20점 정도로 출제가 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자, 18년도에 이제 법인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읽어보시면 사실관계가 대단히 복잡해요.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게 대단히 어려운 사실관계를 좀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음 1, 물음 2, 물음 3. 물론 여기까지는 이론 부분이었어요. 물음 1부터 물음 3까지는 이론 부분이었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사례형 문제예요. 그래서 A가 B에게 지급한 이자 비용이 과연 부당이상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라. 계산 과정은 불필요하다. 계산을 하지 말아라. 그런 개념을 좀 줬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세법학이 이제 계산 문제가 물론 출제가 될 때가 꽤 있긴 한데 계산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줄 때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계산 안 하는 경우도 어쨌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대법원 판례 문제가 나오면 좀 까다롭다고 보시면 돼요. 판례를 미리 알고 들어간 게 아니면 판례형 문제는 시험 당일날 들어가셔서 풀기는 그렇게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된다. 마찬가지로 19년도 소득세 문제도 역시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사례 1번, 사례 2번.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만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이제 상당 부분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나서 이제 물음 1, 물음 2에 걸쳐 가지고 역시 이제 3점짜리로 소득세법 이제 3점짜리였는데 3점짜리로 이제 사례 금에 대한 문제를 좀 출제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판례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그때 좀 까다로운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법화 출제 경향 자체는 제가 큰 틀에서 이론적 문제와 사례형 문제, 또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단순 사례형,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사실관계를 창작해가지고 간단한 사례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좀 복잡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려운 내용을 좀 출제할 때도 있고, 또는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회계 내용 등이 그대로 좀 출제가 될 때, 그럴 때도 있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적 문제와 사례형 문제. 그리고 이론적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게 이제 사례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세법화 답안 작성은 어떻게 나가야 되냐? 사실은 이제 세법화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 하나당 점수 비중이 높았다. 예를 들어서 물음 하나당 뭐 20점 또는 15점 아니면 뭐 최대 30점까지 출제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보니까 점수가 뭐 5점, 4점, 아니면 2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음이 쪼개지면서 최근에는 뭐 2점짜리도 낸 적도 있었고, 또는 이제 5점 아니면 6점,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때도 많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 점수 비중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법학 답안 작성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물어본 바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점수 비중이 높았다면 그러면 양식을 갖춰가지고 세법학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법학 답안 작성 요령을 좀 한번 정리하려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막상 모의고사 이제 형식을 한번 시험을 봐보시면은 쓰는 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이 사례와 접목시켜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답안지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정한 답안 작성 방식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 가지고 사실은 연습을 하다 보면 뭐 그 틀에서 좀 변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응용도 당연히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세법화 갈 때 이제 일정한 틀에 맞춰 쓰시다가 본인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약간 변형을 하는 방식으로 나가셔도 상관없다. 근데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물론 답안 작성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일정한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정해진 틀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쓰라고 하는 방식대로 꼭 쓰셔야 되는 건 아니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 하여금 많은 내용을 알고 있구나. 또 물어본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지식의 정도가 깊구나.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으면 된다. 그런 인상을 주려면 사실은 깔끔한 답안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서술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답안 작성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 제일 좋은 답안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례형 문제는 사실 90년대 이제 후반에 국기법이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례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3단 논법으로 좀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P이면 Q이다. A가 P에 속한다. 그럼 A는 Q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자, 이렇게 이제 P면 Q라고 하는 법률 요건이 일단 있으면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가 들어가실 수 있고, A라는 사실관계가 보니까 P라고 하는 법률 요건이 다 충족이 된다면 요 A는 Q라고 하는 법률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걸 이제 조세법에 그대로 접목시키면 조세법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야. 자, X라고 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Y라고 하는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서술이 이렇게 되죠. 저희 이제 국기법의 제2차 납세 의무도 제2차 납세 의무의 요과,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면 제2차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세법은 X라는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Y라는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이 되어 있다. 자, 근데 A라고 하는 보니까 사실관계가 존재했다는 게 A라는 사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A라는 사실이 자, X라고 하는 지금 보니까 과세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법이 정한 과세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저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A라는 사실관계에서 Y라고 하는 납세무가 발생을 한다고 서술할 수 있겠죠. 자, 근데 A라는 사실이 보니까 X라고 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이 안 되더라.
충족이 안 된다면 그럼 Y라는 납세문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면 저희가 사례형 문제에서 자, 첫 번째 일단 뭐가 반드시 설명이 돼야 되냐면 법령이 설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X라고 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Y라는 납세의무가 발생을 한다. 그 얘기가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 설명 안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주어진 사례에서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고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일단은 법령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 또는 그 법령을 해석할 대법원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대법원의 해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살펴봐야 되냐면 주어진 사실관계, 문제지에 주어진 사실관계가 있죠. 그 사실관계가 과연 법이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냐, 충족이 된다면 결론은 납세의무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충족이 안 된다면 납세의무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야. 자, 따라서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이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사례형 문제의 이제 첫 번째는 근거를 사술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법적 근거, X라고 하는 과세요건이 충족이 되면 Y라고 하는 납세의무가 생긴다. 자, 그런 법적 근거가 서술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을 측정한 시험이 되기 때문에 자, 지식의 정도가 깊다, 그 인상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법령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법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 태도 또는 이 케이스에 대한 대법원 판례 태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당연히 지식의 정도가 깊구나,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판례를 알고 있었다면 대법원 판례 태도가 들어가실 수 있다. 저 예전에 이제 교수님들이 그 시험이 이제 채점이 끝나고 나서 합격자 발표를 할 때, 점수 공개할 때, 지금은 이제 채점평을 따로 공시하지 않는데 예전 채점평을 따로 공시를 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례 문제에 대한 채점평이 나왔을 때 어떤 그 채점평이 있었냐면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는 얘기를 해줬었어요. 법적 근거, 즉 법령과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이 두 가지가 이제 근거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이 사례를 적용하기 위한 조문의 근거 또는 판례의 태도가 먼저 서술이 되셔야 되고, 자, 그걸 바탕으로 사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A라는 사실관계가 그러면 과연 과세요건이 충족이 되느냐,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결론까지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앞에서 보셨던 법령이나 판례 태도를 주어진 사실관계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Y라는 납세의무가 있냐 없냐, 그에 대한 설명까지 이루어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탕으로 답안 작성하는 방식을 좀 봐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단독 사례형 문제 유형이요. 자, 그래서 이제 물음에서 관계 법령과 사례 적용을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문제 유형도 이제 종종 출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 내용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좀 배우실 거고요. 지금 이제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답안 작성하는 방식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사례를 던져줘요. 과세관청이 24년 1월 9일 이 사건 처분의 납부 고지서를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거주자 갑에게 발송을 하게 되었다. 네, 갑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을이 24년 1월 12일 위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었다. 네, 위 아파트에서는 등기 우편물 등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해 왔고, 이에 대해서 갑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이러한 등기 우편의 배달 방법에 관해서 아무런 뭘 제기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사례형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자, 위 사례에서 과연 경비원 을에게 납부 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 송달로 볼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저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점수예요. 물음마다 점수가 제시가 돼 있어요. 이 점수라고 하는 것이 출제자의 간접적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서술의 범위, 어느 정도만 설명해 달라,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보통은 이제 10점당 한 페이지 아니면 한 페이지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분량을 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한 페이지 아니면 한 페이지 반 정도 범위 내에서 서술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분량을 좀 잡아낼 수 있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서술의 범위가 결정이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쟁점 또는 문제 제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10점을 초과하고 있더라, 그러면 반드시 하는 게 좋아요. 쟁점부터 시작 또는 문제 제기라는 방식으로
일단 주어진 사례의 쟁점이 뭐가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쟁점을 이제 쓰는 것이 어느 도움이 좀 줄 수 있냐면 밑에서 논점 이탈을 좀 안 하게 돼요. 쟁점이 쓰는 방식에서 한번 내가 서술하는 부분에서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뭐가 쟁점이 되고 있구나. 또는 뭐에 대해서만 서술을 해달라는 것이구나. 그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논점 이탈을 좀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제가 점수 비중이 높았다면 되도록이면 쟁점 또는 문제 제기라고 해서 일단은 한 두세 줄에 걸쳐 가지고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물음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례의 경우 경비원에게 갑이 서류의 송달 권한을 위임한 것을 볼 수 있는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쟁점을 알았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정확한 쟁점을 몰랐다면 그냥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물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사례의 쟁점을 경비원 의뢰에게 한 납부 고지서가 과연 적법한 송달로 보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어진 사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 보시면 물음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물음은 이제 약간만 좀 바꿔서 똑같은 틀에서 이제 서술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는 그냥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다만 점수 비중이 어땠을 때 높았을 때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점 이하짜리였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특히 이제 5점, 뭐 4점 이런 건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 점수 비중이 높았을 때 적어도 10점 이상이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이제 좀 더 좋은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단 논법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례와 관련된 법령이 들어가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거를 같이 쓰지 않았고 좀 나눠 썼어요. 판례의 태도를 알았다면 판례의 태도가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X라고 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Y라는 납세무가 발생한다. 그런 것처럼 이 사례와 관련된 법령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 이게 보충송달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보충송달과 관련된 법령과 또 보충송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들어가셔야지만 많은 걸 알고 들어왔구나 그 인상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판례의 태도를 알았다면 쓰시면 좋은 답안지가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과연 주어진 사실관계가 이 보충송달의 요건이라는 게 충족이 됐냐. 그걸 이제 저희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과 판례하고 접목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서술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 결론까지 서술이 되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결론은 한 줄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 두세 줄에 걸쳐서 중문이나 아니면 복문의 형식으로 쓰는 것보단 단문의 형식으로 그냥 딱 잘라서 한 줄로 물어본 게 적법하냐 그걸 물어본 것이니까 적법하다 또는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채점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결론을 명확하게 채점할 수 있게 보여주시는 게 좋은 답안지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론만 쓰시는 분이 계세요. 뜬금없이 근거는 없이 그냥 적법하다 그러면 좋은 답안지가 아니에요. OX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제 보통은 한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서술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 적용부터 결론까지가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서술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답안지를 보실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례 적용만 한 페이지를 썼다. 그럼 읽어보기가 너무 힘들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문장 실력이 아니고서 한 페이지 그거 쓰라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되도록이면 반 페이지 정도 분량 내에서 사례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례 적용 결론까지 한 반 페이지 정도가 들어가시면 될 거고 그 외에 이제 만약에 점수가 10점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관계 법령이 반 페이지가 좀 넘는 범위 또는 반 페이지 분량 그 정도에서 서술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20점이었다면 사례 적용은 사실은 늘어날 수 없어요. 반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법령과 판례의 태도가 좀 더 확장 해석을 해서 20점짜리였다면 더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반 정도 그 정도를 더 서술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사례 적용하는 그 반 페이지 분량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점수에 맞춰서 법령을 어디까지 서술할 것이냐 그게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데 이 문제는 시점짜리였으니까 사실 법령은 보충송달에 대한 법령만 들어가시면 충분하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10점을 이제 초과하는 문제 유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작년에 이제 지방세에서 15점짜리가 나오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물음을 좀 많이 쪼개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필요한 법령만 쓰는 그런 연습을 좀 해갖고 들어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 유형에서 특히 이제 처음에 세법학 공부하실 때, 답안 작성하실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물음과 관련 없는 내용들을 서술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지금 문제는 보충성달과 관련된 문제인데 뭐 전자성달, 공시성달, 교부성달, 우편성달, 또 뭐 이거 말고 유치성달 그런 제도 있는데 전혀 쓸데없는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서류 성달 방법을 모두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까지 나가게 된다면 일단 10점짜리인데 그렇게 설명하면 2페이지, 3페이지가 설명이 되면서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돼요. 그거는 자칫 교수님 입장에서, 채점한사 입장에서는 논점을 잡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논점을 좀 이탈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요소가 되게 되고 특히 점수와 상관없이 엉뚱한 내용만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점수에는 반영이 안 되는데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 배분에 실패를 하게 돼요. 네 문제, 세법학은 이 네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다 건드려서 일부 부분 점수를 받아낼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고득점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 첫 번째 목표는 일단 꽈락을 피하면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를 확보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세법학은 모든 문제에서 조금씩 점수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야. 어느 한 문제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점수를 받아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된다. 그래서 시간 배분에 실패를 안 하려면 점수를 보면서 점수에 맞춰서 서술의 범위를 결정하셔야 되고 법령도 사례와 관련된 법령이 들어갔냐가 핵심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자, 사례 적용을 그냥 한 줄 아니면 두 줄 쓰시는 분 계세요. 정말 그냥 뜬금없이 결론만 쓰시는 분 계시다는 얘기야. 주어진 사례의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또는 위법하다. 왜 적법한지, 왜 위법한지 그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답안지도 있다. 그거는 답이 맞아도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찍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관식 문제고 왜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역시 이제 과거에 교수님들 채점평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거 없는 결론이 너무 많다. 근거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결론만 쓰는 답안지들이 있는데 그런 답안지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앞에 사례 문제 유형을 좀 변형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두 번째 유형은 이런 얘기야. 이제 이 사례와 관련된 법령을 따로 물어봐요. 자, 예를 들어서 물음 1번이 공시송달의 사유를 물어봤고, 그다음 물음 2번으로 가면 그러면 공시송달이 과연 적법하냐 사례에서. 그러니까 법령 앞에서 보셨던 이제 요 법령 부분, 요 법령 부분과 그다음에 요 사례 적용 부분. 이게 이제 물음을 달리해서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준 거예요. 사례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례를 주고 나서 일단은 이제 이 사례와 관련된 법령을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이죠. 공시송달의 사유를 써라. 자, 점수가 몇 점? 점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5점. 그랬다면 당연히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서술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물어본 게 공시송달의 사유니까 사실은 점수와 상관없이 그 사유를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네, 5점이었다는 얘기는 한 반 페이지 정도 분량의 사유를 줬다는 얘기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유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5점짜리니까 어떤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물어본 사유를 그대로 답하시면 된다. 자, 그러고 나서 물음 2로 가시게 된다면 앞에 거랑 이제 답안 작성이 다르죠. 여기는 이제 저희가 보셨던 사례 적용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사례 판단,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시면 될 거고, 자, 항상 결론은 어떻게? 한 줄로 명확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공시송달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 위법하다, 뭐 그런 식의 한 줄로 답이 들어가시면 될 거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진짜 필요한 법령 또는 진짜 필요한 판례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령이나 판례가 먼저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이제 진짜 이 사례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가 언급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사례와 접목시켜서 결론까지를 유도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한 반 페이지 정도 분량 내에서
서술이 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아직 그 서류 송달 같은 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내용은 보지는 않을게요. 내용은 차차 보기로 하고 양식이 이제 이런 식의 양식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서술이 되시는 게 좋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론형 문제. 뭐 이론형 문제는 사실은 뭐 답안 작성 양식이 꼭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물어본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면 된다. 자, 근데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 유형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가 이제 물음에서 소제목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여기 봤더니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개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효력,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포기 제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봐라. 이거 말고 다른 건 설명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말고 다른 건 설명하지 말고 요 세 가지만 설명을 해달라. 그럼 저희도 소제목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되겠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개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효력, 그 다음에 사업자 과세제도의 포기. 이렇게 물어본 바에 대해서 똑같은 순서에 의해서 소제목을 달고 그 안에 물어본 내용들의 핵심 내용들이 서술이 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소제목을 제시하지 않는 문제 유형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유형은 이제 보통 포괄적으로 좀 물어보는 이론형 문제야. 자, 외국 자회사, 이거 법인세법 규정이요.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금 니금 불상 규정에 대해서 그냥 한번 네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봐라.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나올 때가 있다. 이제 소제목을 제시할 때보다는 소제목을 제시하지 않을 때, 그때 문제 유형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 보실 수 있다.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저희가 소제목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서술하는 방식을 통해서 교수님이 지금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걸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소제목을 쓰는 습관이 대단히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입금 불산입액의 금액과 외국 자회사의 범위를 설명하겠다. 자, 양가로 1번 입금 불산입액. 그럼 사실상 이제 입금 불산입액에 대한 설명이 됐구나를 보시게 될 거고 채점이 좀 빨리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숫자가 있으면 숫자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게 95%라고 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될 거고 입금 불산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 자회사의 범위를 설명했네. 제목만 보고서 이제 알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채점할 때는 이제 키워드를 숫자를 좀 볼 거예요. 10%, 5%, 6개월 이런 표현들을 바탕으로 좀 채점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입금 불산이 적용 배제 규정. 그다음에 입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에 있느냐. 그에 대한 1, 2, 3번 설명이 들어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계 시 적용 배제 규정. 자, 이 정도까지가 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이것보다 뭐 더 쓰자면 더 쓰셔도 되지만 점수가 한 10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페이지 또는 한 페이지 반 정도 분량 내에서 일목명연하게 저희가 이제 소제목을 바탕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근데 이제 소제목을 안 쓰면 그러면은 안의 내용을 읽어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제목을 안 쓰시고 그냥 막 나열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외국 자회사의 범위에 대한 설명인지, 즉 이 답안에 지금 외국 자회사에 대한 범위가 설명이 된 건지, 또는 입금으로 보는 경우, 입금에 해당하는 배당에 대한 설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그런 걸 잘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채점하시는 분이. 그러면 사실상 좀 안점 점수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제목을 가지고 채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은 좀 어느 싸움이라 볼 수 있냐면 이론형 문제니까 누가 더 많이 설명했냐가 중요한 거야. 다시 얘기하면 누가 더 많은 소제목을 설명했느냐. 그에 따라서 점수대가 좀 달라질 소지가 있고, 물론 이제 안의 내용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큰 틀에서 몇 개의 소제목이 설명이 됐냐에 따라서 점수대가 좀 달라질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답안지 작성한 것처럼 깔끔한 답안지가 제일 좋은 거야. 읽어보기 편한 답안지가. 그래서 이제 번호를 붙이시는 습관이 좋아요. 번호를 붙이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인지를 좀 보기가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번호, 뭐 로마자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 1부터 시작을 하든 본인 편한 대로 번호를 좀 붙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제목이 이제 바뀔 때마다 띄어쓰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꼭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한 줄을 띄워주면은 소제목이 명확하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으로 하여금 어디에 대한 설명이구나가 명확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좀 깔끔한 답안지가 될 수 있다는 게. 특히 이제 글씨를 날려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물음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글씨를 좀 날려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로 좀 쓰시게 된다면 그러면은 지저분한 답안지에 좋은 점수가 가기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소제목이 바뀔 때마다 한 칸씩 띄는 것은 좀 좋은 습관이라고 보실 수 있다. 자, 수강생 이제 답안 중에서 뭐 잘못된 답안지 몇 가지 좀 설명드릴 거고, 앞으로 또 수업을 뭐 진행해 나가면서 답안 작성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게 몇 개의 샘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뭐 향후에 이제 계속해서 배워 나가실 때 잘못된 답안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답안 작성을 잘못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유형만 좀 실어 놓은 것인데, 첫 번째가 점수에 상관없이 답안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최전평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아니 5점짜리는 왜 뭐 2페이지 뭐 아니면 1페이지 반 정도 쓰고 10점짜리는 왜 반 페이지만 쓰냐. 10점짜리가 원래 분량이 더 서술이 되셔야 되는 거죠. 돼야 되는데 최전평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교수님 최전평으로. 아니 5점짜리하고 10점짜리가 왜 분량이 다르냐. 분량이 당연히 달라야 되는데 5점짜리가 왜 분량을 더 많이 쓰느냐. 그걸 한번 문제점으로 제기한 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당 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점수와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쓰고 싶은 내용들을 쓰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좋은 답안지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사례가 제시가 되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국세부가 제적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점수를 보니까 5점이더라. 그러면 5점짜리면 10점당 한 페이지 아니면 한 페이지 반. 그러니까 5점이면 보통 반 페이지나 반 페이지가 조금 넘는 범위. 거기서 서술이 끝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답안지 보시면은 어떻게 써놨냐면 쟁점 썼죠. 관계 법령이라고 해서 제척기간, 그 다음에 기산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판례 태도까지 서술하고 사례 적용이 들어가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잘 설명을 하셨고 결론까지 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물론 이 5점짜리 답안지에서는 읽어보시면 정말 잘 쓴 답안지가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5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받아낼 수 있다. 그런데 5점짜리를 이런 식으로 서술하게 된다면 저희가 상징세 같은 문제를, 즉 문제 4번을 통으로 그냥 놓쳐버려요. 아예 풀지 못하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배분에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5점짜리 문제였다면 그냥 어떻게 설명하시면 되냐면 그냥 바로 사례 적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요렇게 한 반 페이지 정도 분량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세한 설명을 한 거야. 점수에 맞추지 않고 쟁점이라든가 그 다음 관계법령도 자세히 설명을 했고 판례 태도까지가 다 설명이 되면서 이게 만약에 한 10점이나 특히 15점짜리 문제였다. 그러면 대단히 훌륭한 답안지야. 한 15점짜리 문제였을 때는 정말 잘 쓴 답안지가 되지만 이게 5점짜리 답안지였다면 이거는 제가 좋은 답안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시간 배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봐가면서 서술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것보다는 가장 많이 나오는 안 좋은 답안, 그게 뭐냐면 자, 앞에 문제가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10점짜리라고 주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세법학은 사실 이제 점수를 주는 이유가 점수에 따라서 서술의 범위를 결정해 달라. 그런 얘기요. 10점짜리였다면 앞에 답안처럼 좀 서술이 되는 게 바람직해요. 쟁점부터 시작해서. 물론 여기는 이제 법령이 좀 너무 자세하게 많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이제 법령, 뭐 판례의 태도, 사례 적용까지가 서술이 되는 게 바람직한데 10점짜리인데 대부분 다 이렇게 쓰신 분이 제일 많으세요. 사례 적용을 그냥 한 줄 내지 두 줄로, 법령 없고 판례 없고 아무것도 안 쓰고요. 그냥 주어진 사례에선 제척기간이 도과가 되었다. 아니면 제척기간이 5년짜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어진 사례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무효, 위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계시다. 10점짜리라는 얘기는 적어도 한 페이지 정도 분량에 맞춰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알고 있는 제척기간의 지식을 측정하겠다는 얘기야.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네가 법령부터 시작해서 판례의 태도까지 또 사례 적용 능력까지 얼마나 키워갖고 들어왔는지를 측정하겠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답이 맞았다고 해서 점수를 잘 주는 게 아니에요. OX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자, 따라서 10점짜리였다면 적어도 한 페이지 정도 분량.
많으면, 특히 유의생이었다면 한 페이지 반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동차생이었다면 그러면 10점당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가 서술이 되는 게 바람직한 답안지라고 보실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두 줄을 쓰고 나오면 답이 맞았다고 해서 여기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겠죠. 자, 만약에 좀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점짜리 문제였을 때 이렇게 쓴 답안지와 답은 둘 다 맞췄어요. 이렇게 두 줄을 쓴 답안지에 10점 만점이었다면 똑같이 뭐 8점 내지 9점을 줄 수 있느냐?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점수가 1점 아니면 2점밖에 줄 수 없는 그런 문제 답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좋은 답안지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만약 2점짜리였다면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두 줄로. 그렇지만 10점짜리였다면 이런 식으로 쓰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점수를 주는 이유는 간접적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점수에 맞춰서 어떻게 해달라? 서술을 해달라. 그런 간접적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점수를 봐가면서 서술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형 문제 때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데, 자,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10점이었다. 자, 근데 이제 뭐냐면 소제목이 전혀 제시가 안 되는 거야. 자, 저희가 한두 사람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답안지는 수천 명의 답안지를 채점을 하는 거야. 빠른 시간 내에. 그러면 한번 채점해 보세요. 100명만 읽어봐도 그 다음부터는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답안지에 또 글씨도 날려서 쓴 답안지를 계속해서 읽어본다는 게 쉬운 일이냐. 저희가 같은 얘기도 반복해서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야. 재밌는 소설도 몇 번 읽다 보면 읽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점을 할 때는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수강생의 답안지를 읽어보면서 채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읽어보면서 채점을 하는 거야. 또 키워드를 바탕으로 좀 빠르게 채점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뭐 빠른 시간 내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분 안에 다 채점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다. 본인 답안지를 교수님이 한자도 빼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읽어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설명이 되는지 다 체크해가지고 정확한 점수를 주겠구나, 그렇게 착각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읽어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채점이 안 될 수도 있고, 특히 말 그대로 만약에 진짜 하나씩 다 체크하면서 읽어봤다 그러면, 자, 실제로는 수강생들의 답안 대부분은 중간중간에 잘못된 표현들이 들어가요. 틀린 표현들이 들어가면서 감점 요소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로부터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취득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말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읽어보다 보면은 잘못된 표현들이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다. 그럼 그거는 감점 요소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읽어봤다면.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들의 경우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게 막 쓰시는 분 계세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문맥상 맞지가 않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제목 없이 마치 뭐 신문 사설 쓰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든가, 아니면 본인 일기 쓰듯이 들어가시게 된다면 읽어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은 좋은 답안지라고 보실 수 없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소제목이 들어가는 게 좋은 답안지예요. 자, 제가 안의 내용은 안 읽어봤지만 입금 불상액 금액에 대해서 설명했네. 95%.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외국 자회사의 범위를 설명한 것이구나. 숫자만 보고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고, 입금 불상액 적용 배제 사유, 그 다음 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3가지 설명이 됐네. 마지막으로 추계 적용 배제 규정까지가 설명이 됐구나. 이렇게 소제목만 봐도 안의 내용을 대충 예측하고 채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설령 안의 내용이 조금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여기 내용을 안 읽어보고 소제목만 읽어보고서 채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자, 보다 좋은 점수를 이제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셔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소제목 없이 뭐 띄어쓰기도 없이 막 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란 얘기야. 그거는 이제 좋은 답안지라고 보실 수 없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자, 물어본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보셨던 뭐 보충송달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물어본 바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자꾸 뭐 공시송달에 대해서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뭐 유치송달을 설명한다 등등,
물어보지 않은 엉뚱한 얘기를 쓸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도세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묻고 있는데 엉뚱하게 증여 후 양도인 부인 규정으로 풀어나가시는 분 계세요. 이거는 거의 빵점이에요. 점수를 줄 수가 없다. 따라서 물어본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례 문제에서는 좋은 점수대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수님의 의도, 서술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 서술의 범위는 점수에 간접적으로 시사가 되어 있는 거야. 점수를 봐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 좀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냐, 또 관계법령을 어디까지 설명할 것이냐 여부가 점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갖고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세법학 문제풀이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세법학은 좀 회계학하고 달라요. 회계학은 답이 맞아야지 일단 정확하게 점수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지만, 세법학은 이제 서술형이에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 문제로서 이제 본인의 뭐 견해라든가 아니면 과세 처분의 타당성, 또는 과세 문제, 또는 이론형 문제로서 총론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문제에서, 모든 물음에서 조금씩 점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 중에서 저희가 2점 내지 3점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한 4점까지 받아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라도 쓰면 최소한 점수는 준다는 얘기야. 엉뚱한 얘기를 해도 1점 부분 점수는 좀 줄 가능성이 높다. 부분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 문제에서 모르는 논제, 또는 지엽적인 부분, 또는 처음 보는 케이스가 출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내서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대가 확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문제 4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2문제였다. 그 2문제만 풀고 나머지 2문제는 안 풀겠다. 그거는 세법학이 좋은 답안이 아니라 보시면 되고요. 모든 문제를 다 건드려야 돼요. 모든 문제를 다 건드려서 일부 부분 점수. 그러니까 모르는 논제에서는 조금의 점수를 확보하고, 그중에 아는 논제가 분명히 있겠죠. 아는 논제에서는 좀 더 좋은 점수를 확보하시면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수험생들이 시간 배분을 많이 실패해요. 특히 모의고사 때 실패 안 한다고도 시험장에 가서는 워낙 떨리니까 실패를 좀 많이 한다. 그래서 이 시간 배분은 저희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 배분에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는 논제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가 아는 판례인데, 이거 내가 아는 조문인데, 그래가지고 점수는 뭐 5점인데 답안은 2페이지 썼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면 시간 배분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는 논제가 나왔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막 정신을 쓰다 보니까 국기법 문제를 풀었는데 50분에 푸신 분 계세요. 90분 시험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시간을 체크하면서 점수 시간 배분을 하셔야 돼요. 점수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20점짜리였다면 15분에서 2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3점짜리 문제였다면 20분에서 25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서 다 풀고 나서 보통 한 5분 정도가 남아서 조금 더 살을 보탤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반드시 시간 체크를 해 나가면서 많은 연습을 해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간 배분하는 것을. 그게 이제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점수에 맞춰 답안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10점당 보통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꼭 이제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물어본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되 점수에 맞춰서 서술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특히 이론형 문제가 그런데 점수는 10점인데 물어본 바가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쓰고 났더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한 반 페이지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냥 반 페이지 쓰고 끝나는 거야. 자,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게, 무조건 10점당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반을 써야 된다. 그렇게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요. 경우에 그 문제의 그냥 점수가 10점이었을 뿐, 거기에 배점을 10점을 줬다는 것 뿐이지, 실제 이론형 문제는 서술을 해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반 페이지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끝날 때도 있어요. 물어본 바가 명확했다면.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야. 거기에 뭐 실제로 한 페이지 써야 된다고 해서 다른 얘기가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10점당 한 페이지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된다. 또는 많이 쓰면 한 페이지 반까지. 자, 그 다음에 물어본 의도에 맞춰서 설명하셔야 돼요. 그 물어본 의도를 맞춰 설명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물음을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춰 설명하시라는 얘기야. 대부분 수험생들이 물어보지 않은 바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어본 것도 아닌데 물어보지 않은 내용을 설명하고, 물어보지 않은 바에 대해 설명했다면 그건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틀리면 감점 요소가 될 소지는 있어요.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돼요. 이것도 모르네. 그런 게 이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대부분은 물어보지 않은 바에 대한 설명하실 때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답안을 읽어보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내용을 설명했고 그리고 그게 맞았냐? 그 내용도 틀렸다는 얘기야. 물어보지 않은 바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하필이면 틀렸다. 그러면 안 좋은 인상을 주면서 간점 요소가 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관식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채점하시는 마음이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뭐 아예 전혀 반영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감점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물어보지 않은 바에 대해 설명했다고 해서 그게 플러스 알파가 붙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바에 대해서만 좀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글씨는 깔끔하게 쓰는 게 좋긴 한데 글씨를 못 썼다고 떨어지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이제 전혀 글씨를 못 알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이제 불러가지고 글씨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분은 이제 불러가지고 글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합격을 하셨어요. 저는 전혀 못 알아보는 글씨체였는데 그러나 이제 부탁을 드린 것은 그분한테 소제목하고 결론만큼은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결론이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지만 적어도 답이 맞았냐 틀렸냐를 체크하시는 분이 채점하시는 분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소제목도 좀 더 다른 글씨체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면 그 밑에 내용을 날렸었다고 할지라도 소제목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했구나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소제목이나 결론은 좀 또박또박 정확하게 쓰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이제 글씨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내가 글씨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숫자를 붙이고 띄어쓰기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답안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간혹 이제 물음 하나에서 두 개의 물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어진 사례에서 취득세, 중과세 여부, 또 재산세, 중과세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의 물음에서. 근데 이제 상당 부분의 수험생들이 두 개를 물어봤는데 마치 쓰다 보니까 하나를 까먹어요. 정신없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만 답하고 재산세 중과 여부를 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도 과거에 교수님들 채점평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물어본 게 두 개인데 왜 하나만 쓰느냐. 그러면 반이 날아가는 거야. 점수에.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게 몇 개인지 잘 보셔야 돼요. 물어본 게 두 개면 두 개의 답안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과세 여부, 재산세 중과세 여부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따로따로 소점으로 잡아가지고 서술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두 개의 물음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한 개만 답하신다면 상당 부분의 감점 요소가 되는 것이다. 자, 저희 사례형 문제. 특히 이론 문제도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특히 사례형 문제는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부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진짜 시험에 떨어진 이유는 내 지식이 부족해서 떨어졌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식은 사실은 충분해요. 저희가 이제 세법 개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객관식 세법, 그다음에 세무회계, 세법학에 걸쳐가지고 세법의 다양한 관점을 배우신 거야. 지금까지 기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저희가 꽈락을 맞을 정도의 그런 지식은 아니라는 얘기야. 4.2점 미만의 점수가 나올 만큼의 지식은 아닌데 왜 꽈락? 20점, 10점대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왜 그렇게 낮은 점수를 받거나 아니면 꽈락을 받느냐? 아니면 합격하지 못하는 점수대를 받게 되냐면 내가 지식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에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용 문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포기하지 말고 내 지식을 쥐어짜는 거야. 아는 지식을 전부 다 활용해가지고 답안 작성하는 방식에 맞춰가지고 결론까지 내고 나오셔야 된다. 근데 이게 되려면 충분한 모의고사 연습이 해야 돼요. 충분히 연습을 해야지만 실전에서도 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퍼펙트 교재 같은 것들 이제 보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과정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모의고사 과정에서 이제 보시면서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요 부분은 퍼펙트 교재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퍼펙트 교재는 이제 모의고사 집이고 그래서 만약에 책으로 이제 모의고사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퍼펙트 책으로 중간중간에 좀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요. 본인이 이제 문제를 한 4문제 정도 추려가지고 90분 형식으로 시험 보는 형식으로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간 배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4문제 정도만 추려가지고 90분 안에 문제를 푸느냐 그런 연습들이 되시는 게 중요하고 또는 이제 모의고사 과정을 참여하고 있다.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유해 과정이라든가 또는 동차 GS 과정 그런 데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면 거기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쓰는 연습, 그게 세법학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답안 작성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필요한 과목이 세법학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법학 기출문제 유형하고 답안 작성 방식을 좀 설명드린 거고요. 이 정도 내용으로 해서 일단 앞부분은 좀 마칠게요.